안녕하세요. 한겨레 김경훈 기자입니다. 한겨레 이슈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분을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습니다. 민주화운동가, 노동운동가, 독립운동가의 외손자,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 실향민, 이산가족, 책방 주인, 꽃동산 교회 안수집사,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국회의 젠틀맨, 국회의원들이 닮고 싶은 선배 1위,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 이 정도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내란의 위기에서 구한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 모셨습니다. 우 의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한겨레 21에 왔습니다. 국회의장 되고서 이렇게 언론사에 온 게 사실 처음인데 그거는 그만큼 제가 한겨레 21을 사랑해서 그런가 봅니다. 오늘 우리 김기현 기자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텐데 저도 성심성의껏 잘 이야기하고 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또 국민의 삶을 좀 더 이렇게 낫게 만드는 일에 서로 관심을 가지고 좋은 방안들을 찾아 나가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에 60항쟁 기념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60항쟁 그 현장들, 민주화운동 현장들 많이 찾아가셨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연세대라든가 남영동 대공분실 그리고 또 성공의 성당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들 아닙니까? 네. 우리가 내란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가셔서 더 이제 감회가 깊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의 청년 시대, 학생 시절 그때가 이제 민주주의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거든요. 네. 유신헌법 있었고 긴급조치 9호가 있었고 그러고 대학에 입학을 했으니까 학교 안에는 경찰이 꽉 차 있었고 뭐라고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었던 때 그리고 시위를 한 번도 할 수 없었던 때 학교가 감시당하고 있을 때 그때 학교에 입학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좀 살려낼 수 있을까 이 답답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는데 그게 그 이후에 87년 6월 항쟁을 하면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고 그 과정에 가장 크게 희생당한 이한열, 박종철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 없죠. 맞습니다. 이한열 장례식 하던 87년 그때 그 장례식을 치르는 그 행렬 맨 앞에 대형 만장을 저희 친구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청년 우원식이 네. 그때 그 대형 만장을 들고 간 기억이 저한테도 평생을 저의 그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이 됐었는데 네. 그렇게 하고 38년 지나서 국회의장으로서 그 추모식에 6월 9일 날 추모식에 참석을 했는데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한열이가 이렇게 목숨을 잃어서 만들어낸 민주주의구나. 근데 그 민주주의가 훼손당할 뻔했고 국회의장이 돼서 국민들이 국회를 지켜주는 덕분에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는데 그날 그 현장 가니까 정말 울컥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 다음날 6월 10일은 옛날에 남영동 대공분실을 갔었죠. 그 고문하던데. 네. 거기를 가서 거기 이제 민주화 기념사업회가 민주화 기념관으로 바꿨죠. 예, 바꿔가지고 이제 처음 개장하는 자리인데 네. 거기 가서 박종철 그 열사가 고문당에서 희생당한 그 방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김근태 선배가 그 정기 고문당했던 칠성판도 가서 보고요.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만들었는데 이번 12월 3일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사회가. 그걸 보면서 이 민주주의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다시 느끼게 됐고 네.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성공회에 갔었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저도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했는데 정치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을 넘어서서 이렇게 쭉 지내보니까 정치적 민주주의는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삶이 얼마큼 변했는가. 네.
국민의 이 삶이 억울한 꼴 당하지 않고 얼마큼 향상되었는가 이런 것들이 소위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까지가 완성이 돼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가는 것이다 네. 하는 것을 그날 가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76년부터 꽤 긴 기간 동안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운동에 참여를 했었는데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소회도 있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각오도 다시 세우고 그런 아주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때 민주화운동 하실 때 고문도 당하시고 그랬는데 네. 그 현장에 가니까 뭐 그때 트라우마 같은 건 이렇게 떠오르시지는 않던가요? 아이, 그럼요. 얼마나 무서웠든지. 그렇죠. 그때 저는 거기서 고문받지는 않았는데, 다른 데서 받았는데 빨개 벗고, 네. 그러고 온갖 폭력을 당하고, 네. 뭐 그랬던 적이 그 고문 현장에 가니까 그냥 다 떠오르죠. 그래서 그때 그 두려웠던 마음도 다시 살아나고, 네네. 이게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도 다시 느끼고, 네. 그리고 트라우마 같은 것도 그날 아주 생기고 그랬었죠. 사실 우리가 1987년 이후로 40년 동안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38년. 굉장히 민주주의를 단단하게 발전시켜 왔다 이렇게 자부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도대체 작년 12월 3일 그 내란은 왜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이 내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너무나 이상한 대통령이었죠. 그렇죠. 제가 국회의장이 됐잖아요. 네. 국회의장이 되면 입법부와 행정부는 정말 협력 관계가 돼야 됩니다. 행정부를 대표하는 수반과 입법부의 수장은 서로 최소한의 예의라도 갖춰가면서 협력할 거는 협력하고 필요한 일. 그게 다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설명도 하고 때로는 도움도 받고 네. 그렇게 하는 관계인데 제가 국회의장 되고 축하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참.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6월 5일인데 6월 6일 날 현충일 행사에 가서 처음 만났는데 그냥 모른 척 손만 내밀고 쓱 손만 닫고 지나가. 거기서라도 축하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개원식에도 안 왔잖아요. 네. 87년 6월 항쟁 직선제를 하고 난 다음에 민주정부, 그러니까 민주화된 이후에 모든 정부의 대통령이 개원식에는 왔었습니다. 박수를 잘 안 쳐줘서 안 갔다. 네, 개원식에 결국 안 오고, 네. 시정연설 때도 안 오고, 그러니까 국회하고 완전히 담을 쌌죠. 네. 그러면서 여야 간의 갈등이 굉장히 커지고, 그러고 그렇게 무시가 되니까 민주당 의회에서 다수인 민주당이 꼭 필요한 법들 이런 것들을 처리해 가는데 다 거부권으로 맞고, 특히 이제 저도 의장으로서 분노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족들에 대한 특검. 이거는 그동안 어떤 정권들도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는 막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걸 막으면 정말 갈등이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거부권을 하고 이러면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에서도 국회를 통해서 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런 점에서 이런 상황을 돌파하고 싶은 마음이 개엄으로 나타났을 텐데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아직도 부족한 민주주의의 제도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하나 들고 네. 또 하나는 이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회복력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강하죠. 얼마나 그렇죠. 강한지 네. 요번에 거리에서 다 보여주고 그리고 축제 같은 형식으로 응원봉 들고 나와서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바꿨는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민주정부에서 정권 재창출하는 과정에 실패한단 말이죠. 그거는 민주정부가 들었을 때 정치적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입니다만 결국 그 민주주의가 국민의 삶을 변화시켰어야 되는 거죠.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 네.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되는 건데 네. 그런 점이 부족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에 미흡하면서 국민들이 실망감을 느끼고 돌아서고 네. 그 민주주의를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제도적 민주주의를 한편으로 완성해 가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이제는 정말 후퇴 없이 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번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회경제적 요구, 국민들의 요구, 사회 대개혁으로 그 표현되어지는 그 사회 개혁 요구를 잘 수렴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엄 당시 굉장히 인상적인 대목이 계엄 해제 의결할 때 일부 이제 빠르게 좀 의결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들이 항의를 하는 그 과정에 의장님이 잠깐 계셔라. 국회의장도 마음이 급하다. 그래도 절차가 잘못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차분하게 극도의 차분함을 이제 보이셨고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이게 아주 잘못되지는 않겠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좀 불안했습니다. 네. 저 상황에서 만약에 밀고 국회에 들어오면 바로 어떡하냐? 코앞에까지 와 있던 계엄군들이 들어와서 의장님하고 의원들을 그냥 잡아가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잡아가면 어떻게 하려고 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절차를 못 지키면 우선 안 된다 하는 생각이 제가 강하게 있었죠. 근데 저도 역시 상황을 다 보고받고 있었거든요. 안에 있었지만 우리 사무총장을 통해서 또 저한테 또 전화도 오고 그러면서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다. 그리고 로텐더홀을 둘러싸고 지금 대치 중이다.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면서 저도 마음이 정말 급했죠. 그런데 이번 계엄이 딱 나는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국회의장 되면서 전화도 한 통화 받지 못하고 그 심한 그런 갈등 상황 속에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 국회를 완전 무시했고 이거 하려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게 6개월 이상 준비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 제가 국회의장 된 지 6개월 됐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철저히 준비를 했구나. 이럴 때 정말 담장을 뛰어넘어서 들어온 것도 기적 같은 일이지만 여기서 진행되는 절차에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으면 이거는 트집을 잡아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절차를 잘 지키자. 이게 하나 있었고 네. 또 하나는 그렇지만 굉장히 급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차를 지켜야 된다도 있지만 또 한마디 한 게 이럴 때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그러면서 바깥의 상황을 아주 예의주시했어요. 그런데 계엄군들이 대치하고 있지 밀고 들어오는 모습은 아직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건 이제 개회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개회 시간은 혼자 정하는 게 아니고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이러저러한 절차를 거쳐서 협의를 마친 시간이 1시였어요. 네. 원래는 그게 한 4시간쯤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부산에 누가 국회의원이 있다고 거기 올라와야 되지 않냐. 그 사람이 의결권을 박탈하지 마라. 그러면 마음대로 땡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 얘기하면 굉장히 기니까 좀 빼고라도 부탁드립니다. 1시로 했는데 1시 전에 이거를 혼자서 의결하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절차를 지키되 바깥의 상황은 예의주시했고 그래서 회의 개회 시간은 안건 올라온 게 50분이었는데 47분에 개회는 했고 그리고 만약에 총을 쏜다거나 문을 부시고 들어오면 즉각 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맞춰놨습니다. 근데 그런 사정 변경이 생기지 않으면 시간을 변경하는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시까지 기다리다가 의결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날 끔찍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절차를 잘못했으면 무효가 됐을 거고 그날 국회에서 자지 않고 제 그 집으로 공간으로 들어갔으면 공간 주변을 계엄군들이 싸고 있었다. 그렇죠. 그 필름도 나왔죠. 거기서 체포당했으면 두 번째 계엄이 제2계엄이 맞습니다. 벌어질 뻔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아찔한 상황은 있었는데 절차도 잘 지켰고 근데 그때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었습니다. 한꺼번에. 한 10분 동안. 그 뒤에 개헌 때도 한번 또 드셨지 않습니까? 네. 그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지난 내란하고 대선 과정에서 사실 국민의힘이 그렇게 좋은 태도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내란 세력 청산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 특검도 3개가 이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저는 2017년 그 문재인 정부 초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적폐청산에 대한 요구가 어마어마하게 컸고 그 배경에서 나온 게 윤석열 아닙니까?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그 배경에서 나왔는데 그랬죠. 혹시 이번에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또 극단으로 가버리는 것이 아닌가 한 우려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란 세력을 청산해야 되는 하나의 과업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를 통합하고 정치권을 협력적으로 만들어서 이끌어가야 하는 이 두 가지 과제가 함께 주어졌는데요. 그걸 어떻게 조정해 나가야 될까요? 그걸 이제 국회가 네. 헌법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네. 헌법이라는 게 국민들의 삶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헌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이제 내란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비상계엄과 그 이후에 위헌 위법 행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3대 특검으로 뭐 내란 특검도 있고 또 거기 뭐 김건희 특검 뭐 이런 것도 있고 최승영 특검도 있고 3대 특검이 진행되는데 위헌 위법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는 그것대로 처리해야 네. 그 헌법 질서에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은 오히려 단호하고 빠르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해. 오히려 이제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그 문제는 너무 길게 하면서 너무 길게 국민들도 좀 갔습니다. 질의하고 그랬더라고. 네. 그래서 저도 이 세 개의 특검을 처리하는 걸 굉장히 빠르게 처리를 했죠. 그렇게 해서 그거는 헌법 질서를 지키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빠른 속도로 처리해 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통합하고 하는 것. 네. 국회가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거든요. 국회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 국민의 삶을 통합해 나가고 하는 것. 그거는 그것대로 해야 되는 일이죠. 두 개가 같은 성격이 아니고 그거는 좀 다른 성격입니다만 그 두 가지의 가치를 분명하게 하나는 빠르게 또 위헌 단호하게. 위법의 문제는 처리를 해 나가되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네. 또 협의하고 또 협상도 하고 국민 통합을 만들어가는 건 그것대로 하고. 네. 그래서 이거를 혼돈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4월 6일에 개헌 제안 하셨는데 네.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역풍이 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흘 만에 이제 걷어 들이셨죠. 사정 변경도 좀 있었고요. 그죠? 네. 그때 여야 지도부가 어느 정도 상의를 하시고 공감을 하셔서 그 내용을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비난이 쏟아졌지 않습니까? 한 달쯤 지나서 그 이재명 후보가 개헌 공약을 발표하고 나서야 좀 정리가 되고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이렇게 됐는데요.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민감하게 반발을 하고 뭐 그랬을까요?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그 개헌을 제기했던 것은 우리가 네. 그동안 개헌을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는데 없죠. 38년 동안 이 새로운 길을 만드는 일을 방기해 왔잖아요. 네. 우리 사회가 엄청난 변화를 겪었는데 그거를 길을 만드는 게 제도인데 그 제도 중에 제일 대로가 헌법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헌법이 38년 동안 그대로 정체되어 있었던 거는 우리 사회의 변화 발전을 제도로서 담보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개헌을 하자 이렇게 돼 있었고 그동안 이제 역대 정권들이 다 개헌하자 이런 이야기는 다 꺼냈는데 정권이 시작되면 초기에 개헌 논의 때문에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또 뒤로 가면 초기에는 블랙홀. 네, 초기에는 블랙홀로 나중에는 빠질 수가 있고 나중에 가면 레임덕 그렇죠. 때문에 개헌 논의가 못하고. 어렵고 그래서 이 개헌을 어느 시점에 하는 게 좋은가 이제 그런 논의들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가결이 되고 파면이 되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일단락 되는 거니까 그때 제기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재명 당시 후보하고도 아직 네. 후보는 아니고 대표하고도 대표였습니다. 예. 상의를 하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정당하고도 네. 좀 논의를 했고 그래서 되게 우선 할 수 있는 거 네. 권력 구조에 있어서 몇 가지 합의할 수 있는 정도는 하고 네. 이번에 하고 그리고 다음 지방선거 때 개헌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거 충분히 논의해서 그때 하자 이렇게 제안을 네. 했던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가 풀려 나오고, 네. 그리고 이게 내란이 지금 진행 중인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면서 지금 내란에 집중해야 될 때지 개헌할 때냐. 그런 이제 반대 여론이 아주 강하게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개헌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고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죠. 예, 예. 네. 본인도 개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이 반대가 너무 세니까 네. 아 이건 지금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네. 해서 그 당시에 지금 내란 극복이 우선이다 이렇게 하면서 좀 한 발 물러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도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제가 비판을 많이 받았고 네. 근데 저도 그 다음 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2명을 윤석열 가까운 분으로 임명하는 걸 보고 네. 지금 이건 진짜 안정적으로 논의하기가 어렵겠다. 그러고 이제 3일 만에 그 일 있은 다음 날 그렇죠. 저도 이제 접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논의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대선 이후로 합시다 이러고서 이제 넘겼던 그렇죠. 거죠. 네. 근데 혹시 그때 사실 이재명 당시 후보가 조금 설명을 하고 우 의장님하고도 이 문제를 상의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나도 공감을 또는 동의를 했다. 근데 우 의장님이 이렇게 공격을 받는 걸 보니까 자기도 좀 미안하고 스스로도 좀 미안하고 그렇지만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좀 논의를 뒤로 미루겠다. 이렇게 좀 뭐라고 하나 조금 친절하게 설명을 했으면 우 의장님이 그때 굉장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공격은 받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섭섭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 뭐 섭섭한 게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당시 이제 대선을 나가는 사람이고 사실은 그리고 조금 당황했어요. 저도 좀 당황했고. 아, 두 분 다? 네, 이재명 대표는 좀 당황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결국 나중에 5.18 때 그렇죠. 개헌안을 네. 그러니까 개헌 공약을 발표하면서 그때 사정을 그때 설명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로서도 개헌을 꼭 해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을 분명하게 갖고 있었던 그렇더라고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막 비판받고 한 거에 대해서 좀 미안한 감도 좀 마음 있었던 정도 거 있고. 네, 그래서 표시를 했죠. 그 후보로서 네.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저한테는 또 통화도 한 번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양해했고, 그러고 이제 큰 변화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건데, 네네. 제가 먼저 길을 놨던 사람으로서 뭐 앞에서 비판받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큰 길을 잘 놔야 되는 거니까. 형님 마음으로 그냥 이해를 하셨군요. 너그럽게. 아니, 그거는 형님 마음이 아니고, 꼭 민주주의가 성공해야 된다. 네. 이런 마음으로. 아, 알겠습니다. 5월 17일에 이건 뭐 여담인데 5월 17일에 두 분이 전야제, 5.18 전야제 때 나란히 앉으셔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혹시 그때 내일 이재명 대표가 내일 개헌 공약 발표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던가요? 아, 마음으로 다 알았죠. 아, 그랬습니까? 그럼요. 아, 내일 나오는 걸 아셨습니까? 그때? 아,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어떻게 소통이 잘 되시는 편입니까? 평소 어떻습니까? 관계가? 우선은 이제 입법부 수장과 행정부 수반과의 관계잖아요. 네. 그 이제 가장 중요한 둘의 관계를 규정한 그런 제도적인 측면이죠. 공적인 관계가 먼저군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윤석열 정권 때 저렇게 잘못된 게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아주 참담한 불신이랄까? 그렇죠. 전혀 관계도 안 하고 아예 그렇죠. 신경도 안 쓰고 완전히 단절하고 이런 것이라고. 그게 큰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저도 제가 이제 의회주의자인데 네. 충분히 대화하고 또 설득하고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보통은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선거를 치른 사람이잖아요. 성남시장 선거도 치르고 많이 경기도지사도 치렀죠, 치르고 선거는. 대통령 네. 선거도 치르고 또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 활동도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행정을 주로 하면서 갖고 있었던 부족함 이런 것들을 국회에 들어와서 많이 메웠고 선거를 치르면 그냥 행정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성장을 하는군요. 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소통을 잘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보면 생각이 거의 비슷해요. 이거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충분한 소통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통이 잘 될 거라고 보고요. 아, 그렇군요. 저랑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네. 행정을 해 나갈 때 제가 갖고 있었던 왜 을을 지키는 위원회, 네네. 을지로위원회, 을지로위원회. 사회적 약자의 네네. 문제를 중심에다 놔야 된다. 이거가 굉장히 비슷했어요. 네. 그래서 요번 선거 말고 지난번 선거 나올 때 제가 당의 중진 중에서는 제일 먼저 지지 선언을 하고 네. 경선 선대위원장을 했죠. 네.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정치적인 노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호 신뢰가 있어서 그래서 뭐 소통하는 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중요한 건 지금 우리의 위치는 저는 중립이고 무소속이고 네. 또 그리고 입법부의 수장 입법부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네. 제도적인 틀 안에서 그런 신뢰를 토대로 해서 충분히 협의해 나갈 수 있고 협의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좀 믿고 의지해도 되겠군요. 지난번하고는 완전히 좀 다르겠죠. 알겠습니다. 왜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특히 내란을 겪은 지금 우리가 개헌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까? 우리가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에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크게 변한 거는 민주주의의 성장과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 이 두 기둥을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큰 변화는 최근 40년, 30년의 변화란 말이에요. 근데 지난 9차 헌법이 38년 전이에요. 맞습니다. 그 이후에 큰 변화를 헌법이 담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병리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저출산, 고령화, 뭐 이런 지역의 불균형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개헌을 그런 변화된 내용을 제도로 만들어내는 그리고 또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해서 제도로 만들어내는 게 꼭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개헌을 주장했던 이런 것 때문에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네. 지금은 비상계엄을 거치면서 우리가 헌법적 가치를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했고 이 헌법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막아냈지만 또 국민들이 단결해서 막아냈지만 그래도 빈틈이 있어서 맞습니다. 그 빈틈을 이용해서 비상계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비상계엄을 국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게 했다면 절대 이런 일어날 일은 수 없어져. 없죠. 예. 그러니까 이런 빈틈들을 채워야 된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민주주의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기 위해서라도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에서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 이런 얘기를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오히려 야당 쪽에서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야당 쪽에서 그런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데 뭐 의장님이나 뭐 저나 경험상 초기에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초기에는 블랙홀 나중에는 레임덕 이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제대로 안 되고 말지 않습니까? 지금 언제 어떻게 빠르게 해야 될 텐데요. 언제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혹시 이번 제헌절에 다시 한번 2차 말하자면 개헌 제안을 하실 계획입니까?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안정적으로 정권이 바뀌고 인수위가 있고 그러면 좀 빨리 해도 될 거예요. 근데 저도 문재인 정권 때도 봤습니다만 인수위가 없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게 국정을 안정시켜야 개헌 논의도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재명 정부 역시 인수위 없이 바로 시작했단 말이죠. 그렇죠. 장관 임명도 해야 될 테고 정부 조직법도 만들어야 될 테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 속에서 좀 안정이 돼야 됩니다. 이런 안정된 거를 토대로 해서 개헌 논의를 해야지. 그래서 이게 새로운 경험이니까요. 네네. 문재인 정부 때는 인수위 없이 시작한 여소야대의 정권이었다면 지금 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여대 야소의 정권인데 네. 이게 어떻게 어느 정도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가게 되는 토대가 마련될지는 좀 지켜봐야죠. 근데 이 개헌의 타이밍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선거에 붙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다음 지선이 내년 6월이고요. 네. 그리고 2년 뒤에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 근데 내년 6월이면 제 생각에는 올 하반기에 7월 이후에는 이 논의가 돼야
내년 상반기에 절차를 밟아서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 이재명 후보 네. 지금 대통령의 개헌 공약을 보면 이러저러한 뭐 대통령 그 연임성 중임제, 네. 그리고 국무총리 추천제, 감사원 이전 네네. 뭐 이런 등등의 개헌안을 얘기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그 다음 그 총선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2단계. 네, 그러니까 우선 내년 지방선거 때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걸 이제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 네. 또 그 전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개헌 특위를 만들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정권이 안정 단계에 들어가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몇 가지라도 개헌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그 타이밍을 잘 봐야죠. 그거는 언제가 좋을지 그 여당하고도 또 야당하고 논의해 가면서 네. 적절한 시간에 내년 제가 지선에는 제기하려고. 개헌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죠. 1차 개헌 그건 뭐 대통령 공약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알겠습니다. 준비를 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 개헌하면 그래도 뭐 최대 관심사가 권력구조 문제입니다. 그죠? 권력 구조도 있고 네. 이제 권력 구조 문제를 합의하지 못하면 네. 나머지 개헌도 쉽지 않아서 그렇죠. 근데 커다랗게는 국민의 기본권 문제나 지방분권 네네. 문제 그리고 이제는 뭐 기후 변화 이런 것들도 포함돼야 굉장히 되겠죠. 심각하게 오기 포함돼야 때문에 되죠. 기후 변화 문제도 그렇고 네. 또 그 저출산 고령화 이런 등등의 이런 문제들을 다 담아내야 네네. 되는데 네. 어려운 문제가 권력 구조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걸 한번 돌파를 해야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이제 다른 개헌들도 가능해질 것 같은데요. 그 최대 관심사가 이제 권력 구조인데 권력 구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 4년 중임제입니다. 네. 그죠? 연임제 표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4년 그게 이제 중임제라고 하는데 중임제하고 연임제가 네.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연임제도 붙여서 한 번. 그렇죠. 연임 조건 중임제죠. 정확히 하면 연임 조건 한 번만 더 그렇죠. 하는 네. 8년 하는 그렇지만 네. 붙여서 하는 그렇죠. 중임이죠. 한 번 떨어지면 다시 못 나오게 네, 되는 거죠. 근데 이 4년 중임제는 우리가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을 갖고 네, 있습니다. 4년 중임제를 이승만 때도 했고 박정희 때도 했는데 두 사람 다 이거 깨트리고 장기 집권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과거에 나쁜 기억으로부터 벗어나서 이거 잘 운영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근데 8년이 기본이 되는 건데요. 웬만한 대통령한테는. 그때랑 지금 시대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승만 때도 그렇고 박정희 때도 그렇고 계엄을 하면 네. 누구도 막질 못했어요. 무서웠죠. 무섭고 그때는 총을 쏘기도 네, 했고요. 그러니까 뭐 왕조 비슷해서 네.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든지 네. 계엄한다고 군인들 동원하면 다 숨고 도망가고 그렇죠. 그랬죠. 집으로 가는 거죠. 예, 집으로 가고. 근데 요번에 어땠습니까? 국회 앞으로 계엄하니까 모였죠. 바로 국회 앞으로 모이고 네. 또 비상계엄 해제하고 탄핵으로 들어가니까 국회 앞으로 그냥 그 굉장히 많은 국민들 네. 마지막에는 한 200만쯤 되는데 맞습니다. 응원봉 들고 축제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 세계가 놀란 거예요. 이런 네.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이것을 이승만 시대나 박정희 시대처럼 네. 4년 중임제를 그렇게 장기 집권 또는 독재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는 훨씬 넘어 있다. 아,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 회복력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가 경이로울 정도로 경이롭게 바라볼 정도로 네네. 그만큼 돼 있기 때문에 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뭘 해야 되냐면 5년 단임제의 폐해를 어떻게 오히려? 극복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화두지. 네. 4년 중임제가 됐다고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 했던 것 그런 잘못을 다시 범할 수 있다. 그런 시대는 대한민국은 끝났다. 넘어섰습니다. 끝났다. 이번 이제 내란 극복 과정에서 그게 증명이 된 거군요. 이미 이제 6월 항쟁을 거쳐서 네네. 촛불 네. 또 그게 응원봉까지 오면서 우리의 민주주의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 누구도 따라오기 어려울 정도로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과 함께 많이 얘기되는 게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네, 네.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고 이게 개헌안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네, 네. 개헌안에도. 근데 이게 분권형 대통령제 일종인데 이 분권형 대통령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소야대가 됐을 때
동거 정부가 나타났을 때 정치적 교착이 나타납니다. 네. 말이 어려운데 그럴 잘 수 있죠. 정치가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네. 서로 막혀가지고 힘겨루기를 하면서. 네. 이런 우려 때문에 프랑스도 이 선거 주기를 맞춰버렸거든요. 네. 의회랑 대통령. 우리는 근데 2030년에 대통령 선거를 하면 어긋납니다. 네. 2년 뒤에 총선, 2년 뒤에 대선 이런 식으로 어긋나거든요. 그러면 동거정부 여소야대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괜찮겠습니까? 지금도 정치적 교착이 우리가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하여튼 그게 이제 총선이랑 같이 붙여서 하는 게 좋으냐, 네. 지방선거랑 같이 붙여서 하는 게 이런 이제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네. 장단점이 다 있죠.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랑 같이 하면 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총선이 중간 평가가 돼서 맞습니다. 의회 권력과 그 행정 권력이 부닥치는 문제가 생겨서 정치적 교착이 생길 수 있고 또 다른 한면으로는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르면 그러면 여소야대 국면은 안 만들어집니다. 대개 다 대통령 찍는 사람이 국회의원 선거를 그대로 그렇죠. 찍기 때문에 여대 야소가 되죠. 안정적인 구조가 되고 약간 이제 근데 일당이 이제 양쪽을 다 쥐게 되죠. 그게 이제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민주주의란 이걸 어떻게 설정하는 게 더 민주적으로 되느냐. 네. 같이 치르게 되면 효율을 강조하게 될 그렇죠. 것이고 그런 면이 있을 것이고 네. 따로 치르게 되면 견제를 그렇죠. 강화하게 행정부와 되는 거죠. 입법부 간의 견제가 강화. 그거는 그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하고 네.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걸 택할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일장일단이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의회에서 그 논의에 들어가게 되면 네. 그 개헌 특위에서 논의할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회의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딱 밝히는 게 논의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국회의장안을 내실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논의해 가는 과정에서 국회개혁 특위에다가 안을 낼 수가 있는데 네.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무르익지 않고 그냥 사전에 내는 내기는 거는 그거는 좀 적절치 않다. 네, 적절치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대안으로 그런 의견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미국 하원 의원은 2년이 임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와 함께 선거를 치르고 2년 뒤에 또 말하자면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를 또 치르고 그래서 국회의원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그것도 국회 특위에서 논의해 봐야 될 텐데 글쎄 저는 이제 선거를 좀 줄이자 이런 게 국민들의 그런가요? 요구가 또 한편에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이제 주기가 잘 안 맞으니까 네. 어떤 때는 3년 연속 치르기도 하고 네. 막 그러는데 국회의원 선거를 2년으로 줄이는 게 우리 사회에 맞을지 네. 안 맞을지 그건 충분한 국민적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은 네. 그 선거를 하는 날만 주인이고 선거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번 내란 기간에 또 한 번 확인한 게 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중요성인 네.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뼈저리게 느꼈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얼마나 중요한 네. 기관이었는가. 근데 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그 구성 과정에서 국민 대표성, 그 어떤 의사의 비례성 이런 게 굉장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원을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은 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말하자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이제 그런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논의해 봐야죠. 지난번에 우리가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이게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네. 그게 말씀하신 대로 구성 과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네. 대법원의 판사 전체를 그렇죠.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대통령 임명하는 거니까 네. 대통령 의사가 전일적으로 그렇죠. 관철되는 거고 헌법재판소는 3인 이렇게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 이렇게 돼 있는데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다 임명해 놓으면 6대 3인데 3도 최소한 그렇죠. 여당에서 하나, 하니까 둘은 또 여당이죠. 예, 그러니까 한 명 내지 두 명이 야당이 네. 되고 나머지 네. 7대 2가 되든지 8대 1이 그렇죠. 되든지 그러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전일적으로 관철이 네.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지금까지 그렇게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인데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면 이
정당들, 큰 정당들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이 강화되는데 네. 이것은 또 한면으로 보면 좀 비판받을 소지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지난번 거치면서 이 구성에 대한 논의가 이미 시작을 했고 네. 이것을 가장 지금 합리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네. 민주주의 제도라고 하는 게 딱 어떻게 하는 것이 다 옳다. 답은 이런 없죠. 건 없는 거예요. 답은 없습니다. 그 시대가 뭘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네. 조금씩 변화시켜 가면서 하는 건데 우리 시대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구성하는 게 가장 올바른 것인가 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헌법을 논의해 가는 과정에 국민적 의견을 잘 수렴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어떤 감시 견제 권한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균형, 견제 균형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부당하게 행정부가 우리가 행정국가 역사가 길지 않습니까? 네, 네, 네. 행정부가 사실은 부당하게 가지고 있는 법안 제출권 같은 것을 국회로 이제 완전히 넘겨야 하고 국회 지금 사실 예산 편성권이 없지 않습니까? 네. 심의 확정만 할 수 있고 그래서 국회가 예산 편성부터 관여를 하고 심의 확정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감사원은 행정부를 감사하고 감시하는 건데 그걸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제대로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의회로 갖고 와야 된다. 이런 의견 많습니다. 일반적인 의견인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번 우리가 개헌을 한다면 국회의 권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급속도로 그 경제 성장을 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이러면서 사실 이런 제도들 행정부 중심의 제도가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 그게 아까 38년 됐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맞습니다. 38년 전에는 행정부가 전일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었던 네. 건데 그 이후에 민주주의가 성장해 왔고 경제 성장이 크게 이루어져서 국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국회가 해야 되는 역할도 커져 있는데 제도는 그렇게 돼 있지 못한 거죠.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 문제도 있고 또 예산 결산의 국회 권한. 예산 결산의 국회 권한을 제가 예결위원장 해봤더니요. 12월 2일 되면 그냥 다 넘어갑니다. 국회에서 예결위원회에서 국회는 지금 감액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맞습니다. 감액 심사도 다 못했는데 그냥 본회의로 넘어가 버립니다. 끝나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제도는 행정부가 다 권한을 쥐고 있어요. 그렇죠. 증액 권한을 가지고 그렇죠. 국회의원들을 다 이렇게 사실상 통제하죠. 요리를 합니다. 예. 요리. 이제 그래서 예산 권한도 국회가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민심과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입니다. 자기 동네 사정을 네.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그 행정부 공무원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이거든요. 민심이 맞습니다. 모이고 또 민심이 전달되고 모이는 데가 국회이기도 하고 정당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그 예산 결산에 대해서도 입법 기획 단계에서부터 초기에서부터 국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네. 해줄 필요가 있고요. 감사원도 이를테면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이야기했던 건 감사원에 대해서는 뭐 그 회계감사와 직무감사로 나눠서 직무감사는 총리로 보내고 네. 회계감사는 국회로 보내면 어떠냐 이런 의견들도 함께 나누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감사원의 권한도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네. 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거니까 네. 국회에다 둬서 이 결산감사 또 예산감사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법안 그러니까 법안 제출권. 네. 이것도 사실은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법안 제출권이 없습니다. 그게 정부에는 없단 말이죠. 없습니다. 국회로 네. 와 있고. 정부의 권한이 아니라 의회의 권한이거든요. 네네. 법안 그래서 제출. 네. 지금 근데 사실은 국회의원이 내는 법안이 절차가 훨씬 간단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겠죠. 정부가 이 정부 제출 법안을 하지 않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하는 대리 입법 같은 거를 많이 합니다. 청부 입법이라고 네. 그랬죠. 나는 그 정부 입법이라는 말이 하도 안 좋아서 국회의원들한테 대리시켜서 하는 그 법안들도 있고 해서 국회의원 내는 법안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제. 네. 이제 그렇긴 합니다만 이것을 온전하게 국회로 보내는 게 어떨지 네. 저는 이제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생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이건 개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네, 검토가 되겠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함께 내란,
현재 정치 상황 그리고 헌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 정치개혁, 국회개혁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